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희가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집합건물법에 관해서는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법의 지식, 우리가 배웠던 지식, 공유와 관련해서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한 일이 허용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율을 했어요. 규율하는데 그 큰 방향은 뭐냐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따로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 집합건물법에 맞춰서 구분소유권의 개념, 그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에 대해 언제 어떤 요건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성립 시점에는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구분소유권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의 건물의 공용 부분은 공유가 될 것이고 또 공유에 대했을 때는 민법상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체성. 그럼 일체성은 뭐와 일체성이죠? 구분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대지사용권 일체성이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용 부분도 구분소유권인데 이 경우는 전유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일체성을 만든 거예요. 일체성 만든 거는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리 처분된 순간 예상치 못하는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면 무슨 일이죠? 철거를 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그런 경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용 부분인데 분할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일까요?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단독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단독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합 특징은 배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성,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리고 전유분과 공유분의 일체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그 부분이 1순위이고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집합건물법이 만들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내용들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공용 부분의 법률 관계. 전유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겠죠. 전유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파트 몇 동에 몇 호다. 그 전유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 전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법률 관계, 관리 방법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집합건물은 이제 공용 부분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 살 때 공용 부분은 뭐 복도, 계단, 경비실, 그 독립된 건물들, 관리사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전유 부분,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법률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런 특징 등을 반영해서 일체성을 강조한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용권. 사용권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게 틀린 지분이에요.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됐다?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지분의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럼 이 지분이 왜 나왔냐면 민법의 규정의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각자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규정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니까 당연히 지분 비율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편견처럼 선입관처럼 이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낸 거예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그게 아니죠. 민법 규정과 달리 이 경우에는 지분 비율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유 부분과 처분이 함께 되기 때문에 일체성 때문에 지분 비율 표현을 뺀 겁니다. 대신에
용도에 따라서 합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럼 일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규정의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지분 비율 표현 대신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지분권 면적 비율에 따른다. 자, 이 공용 부분은 결국은 전유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살면 평형이 나눠져 있고 평형별로 관리비도 내요. 근데 관리비에는 공용 부분과도 관련돼 있어요. 결국은 공유 지분은 면적 비율에 따른다. 자, 아파트의 평형수를 떠오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하죠. 제일 먼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의 일체성. 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몇 동 몇 호에 그 부분의 소유권이 하나 존재하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각 구분 소유자 공이니까. 자, 현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101동 103호예요. 이게 전유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잖아요. 근데 아파트니까 집합공이니까 구분 소유권을 쓰죠. 근데 전유분의 소유권도 있지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도 있죠. 근데 다만 여럿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유 지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거라면 주된 권리, 전유 부분의 매매 계약 따라 처분하게 되면 공용 부분도 당연히 따라가요. 다만 민법에서 배웠을 때는 민법 총칙할 때는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서 요것만 넘길 수 있고 아니면 공용 부분 남길 수 있어요. 요것만 넘기고.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게 처분이 되면 반드시 1차가 돼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권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일체성의 개념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적용하는 것은 이게 처분이 되면 요건 반드시 따라간다. 그리고 요 지분만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현실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보세요. 표준계약서는 공용 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심지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웠을 때 주정무에 일어났을 때 자, 주된 권리에서 등기가 필요하면 종된 권리도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주된 권리가 양도가 매매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된 권리도 별도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지만 그거 기억나시나요? 주된 권리가 경매 취득하는 거면 종된 권리도 별도의 규정 등기 없도록 취득한다. 그걸 연상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전유된 소유권이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종된 권리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지 요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법에 집합건물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즉 전유권, 전유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득실 변경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체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 현실에 있어서 요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가만만 있어도 법률의 규정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설사 이 지분을 잘 몰라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써온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규정들 모두 배척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자,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13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공용 부분의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외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 세 부분이 일체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 자체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공용 부분도 관리시한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당연히 등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종물이어도.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이런 특칙을 뒀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현실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한번 떠올리시면 이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공용 부분의 변경. 사실 공용 부분의 변경 자체는 중요치가 않아요. 만약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그거는 틀리라고 낸 거였어요.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유분의 변경은 먼저 길잡이에서 한번 볼게요. 공유분의 처분 내지는 변경이에요. 변경이라는 것은. 왜 처분이 되냐? 현상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받지 않습니까? 나대지에 건물을 시청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경의 개념은 처분 내지는 변경이다. 따라서 처분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경은 처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자가 많아봐야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감당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가 수천 세대도 있잖아요. 수천 세의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합리적인 거죠. 그런 문제점 인식해서 집합건물법은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달리 규정하다. 즉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출발점 이해가 되겠죠. 근데 수천 세대 어떻게 동의 다 받습니까? 관리사무소 뭐 하나 바꾸는 건데도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나눴어요.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변경하는 게 있고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해서 요건을 달리합니다. 이 둘마다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데 그 의결 종족수를 달리합니다. 단순 변경과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그래서 법은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의결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집회에서 잠시만요. 제가 15조 2. 자, 15조 이 부분이 이제 단순 변경입니다. 단순 변경. 그리고 15조 2가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15조에서 단순 변경을 정하고 15조 2에서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하는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사람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서 미시예요. 동시에 충족해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8조 제1항 통상의 집회 결의, 즉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와 의결권의 가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구분 소유자 가반수, 의결권의 가반수인데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가중시켰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통상의 경우로 한다. 자, 읽어볼게요. 공용분의 계량에 이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아닌 경우. 또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휴용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 그래서 시험은 이 부분이 나왔었죠. 통상 결의에 따른다. 요게 나왔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은 통상의 결의. 통상 결의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그리고 1항의 경우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뭔다?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근데 좀 해설을 하게 되면 참고 삼아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특정한 누구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는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친 경우입니다. 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을 받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승낙을 얻는다. 시험은 여기 나왔었습니다. 다음 15제의 권리 변동이 있다. 15제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유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이게 권리 변동이 있는 권리 변동이 뭐다? 구분 소유권이나 아니면 대지 사유권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에 관한 것은 권리도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나 아니면 대지 사유권의 범위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의결 정도수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5분의 4 이상.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뭘까요? 마찬가지로 휴양이에요. 휴양의 경우 이런 경우에 하더라도 3분의 2예요.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 예외가 나오겠죠. 이게 단순 변동인지 아니면 권리 변동인지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은 통상, 단순일 때는 통상, 즉 과반수, 과반수. 권리 변동 있을 때는 3분의 2, 3분의 2.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리. 자,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뭐였죠? 변경이었잖아요. 그 변경은 처분으로 이해하십시오. 처분으로. 그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통 공유를 가르면 공유자가 과반수 있잖아요. 여기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그 통상 집회 결의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치 내부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규약은 이 집합 건물 관리된 사람들, 관리된 구조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결의를 통해서 달리 만든 겁니다. 규약에서. 다만 보존 행위 자체는 각자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자체는 공유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되는 행위고 그 다음에 긴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우에는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존 행위가 인정된 이유는 뭡니까? 긴급성 있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법에서도 그걸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달리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출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는 이 공유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과반수 지분구조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조치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합 건물에서도 공용 부분을 누군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각자가 용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침해되면 구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비교하면 소수 지분권자가 특히 공유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컨대 자, 이겁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이 사람이 공유자잖아요.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공유자겠죠.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무단으로 임의로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어디서 배웠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예요. 페이지 216조에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집합 건물법의 공용 부분의 공유와 관련돼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자소서 216조입니다. 또 하나,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즉 임의로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모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나 방해 행위 금지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썼어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였잖아요.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방해 상태 제거나 방해 행위 금지는 청구할 수 있다. 그 결론만 외워주십시오.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방해 상태 제거나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이점은 앞에서 배웠던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물어봤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는답니다.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소수냐 아니면 과반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측면이 그거를 이제 구분해 주십시오. 자, 그거 함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분 소유장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하면서 잃은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수 지분권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 경우에는 과반수든 지분 상관없이 누군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부당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과반수 지분권자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집합건물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뭐가 이슈냐? 이 공용 부분 자체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애시당초 이득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침해 자체가 침해 부당이익의 그 법리에 따라서 사용 가능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침해의 그 가능성 때문에 침해란 사실 때문에 이용 가능성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현실로 사용할 수 없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중요합니다. 자,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단 점유는 침해 부당 이득 중에서 침해 부당이에요. 침해는 소유권 침해인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 가능성 자체를 침해한 것만으로도 손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부당이득 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이게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급부 부당이득이 아니라 침해 부당이득에 해당되고요. 무단 점유로 인해 다른 구분처들이 해당 공유에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이 권리 자체가 침해됐고 그 자체가 이용 가능성에 대해 침해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용 부분을 권한 없이 배타적 사용하는 것도 같은 논리가 된다.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 소유자의 일부가 항상 구분 소유가 나왔다면 소유자라는 표현하면 집합건물법을 떠오르셔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즉 손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을까를 접근한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야 맞아 내가 부당이득 배타적 사용한 거 맞는데 그럼 손해라는 게 있어야 할 거냐. 부당이득은 내가 이익을 취득하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를 받았는데 이거 자체는 구조상에서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임대도 하셨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발생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침해 부당이익의 경우에는 그 권리 침해 자체만으로도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손해가 성립된다. 그런 논리로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없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정말 암기가 돼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자체가 손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침해 부당이익 등 경우에는 그 침해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거를 이해합니다.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